전과 기록이 있는 한 30세의 외국인 청년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청년이 당대 최고 강대국의 국가 원수 집무실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네. 그러고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앞으로 국가의 모든 농업 생산량 중 20%를 국유화해야 합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요. 와, 진짜 엄청난 팩이네요. 그렇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 혹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청년을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당장 끌어내라고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그 청년은 정규 교육은커녕 유목민 텐트에서 자라다가 친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로 팔려온 생존자였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기록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인물의 서사입니다. 요셉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 주일학교나 동화책에서 막 꿈꾸는 소년 요셉 아니면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이런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아주 예쁜 동화 같은 이미지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뻔한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을 고대 근동의 신화나 종교 텍스트라는 렌즈를 딱 벗고 다시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맞아요. 한 인간이 극한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를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심리학이자 위기관리 케이스 스터디가 되거든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흩어진 정보의 파편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모델입니다. 완벽한 모델. 네, 개인적인 비극이나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엄청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제 가능한 솔루션으로 바꾸어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를 파헤쳐보는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용적인 통찰을 줍니다. 자, 그럼 뻔한 배경 설명은 과감히 건너뛰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질투한 게 아니라 친동생을 무리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은 20세겔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대기업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아니 아예 노예로 전락한 거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추락이죠.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고작 17살짜리 소년이 이 엄청난 배신감과 심리적 붕괴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꿈이라는 정보를 대하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 꿈을 대하는 방식이요? 네, 현대인들에게 꿈은 그저 막 무의식의 파편이나 스트레스의 결과물 정도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개꿈이라고 하죠, 보통.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꿈은 미래를 확정짓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이자 신탁이었습니다. 확정된 미래다. 네, 그러니까 형들은 단순히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이 자신들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그 끔찍한 미래, 즉 예측된 데이터 자체를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와, 미래 자체를 암살하려 했다. 표현이 진짜 엄청난데요? 어쨌든 요셉은 이집트, 당시 애굽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며 능력을 인정받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다가 자기 겉옷까지 뺏기고 결국 강간미수범으로 몰려버립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셉이라면요.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바르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배신과 감옥뿐이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졌겠죠. 네, 완전히 자포자기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런 도덕적인 결단을 내린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미련한 윤리적 고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죠. 하지만 이 대목을 심리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텍스트를 보면 요셉이 노예일 때나 죄수일 때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거거든요. 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선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역말레 타국에서 이름도 신분도 자유도 다 빼앗긴 상태잖아요. 여기서 요셉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아, 자기 자신? 네, 환경이 자신을 노예나 죄수로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창조주와 연결된 존엄한 존재라는 그 내면의 아이덴티티를 처절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정체성을 지킨 거군요. 맞아요. 타협하는 순간 그는 진짜 이집트의 영혼 없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와, 상황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버텼다는 거네요.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며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이죠. 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무려 2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당신의 직장 생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2년 동안 아무런 진급도 성과도 없이 지하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2년의 정체기가 요셉의 전체 서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요. 그럼요. 물리적 고통보다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는 그 희망 고문과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크니까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2년은 이집트 제국 전체에 판이 새롭게 짜이는 시간 세탁의 기간이었습니다. 판이 짜이는 시간이다. 네, 2년 후 드디어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가 기이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살찐 암소 7마리를 파리한 암소 7이 잡아먹고 충실한 이삭 7을 마른 이삭이 삼키는 그 꿈이죠.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바로 그때 관원장이 어차 하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네,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은 이 꿈이 7년의 대풍년 뒤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는 예고라고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랐던 건 말이죠. 어떤 부분이죠? 꿈 해석 자체가 아니에요. 요셉은 여기서 단순히 점쟁이나 선지자 역할로 끝내지 않잖아요. 곧바로 파라오에게 엄청난 국가 단위의 정책을 브리핑해버립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진 진정한 차별점입니다. 애굽의 현인들은 과거의 주술이나 문헌만 뒤적거리면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군요. 하지만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수치화빈 데이터로 정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20% 저축 플랜이잖아요. 네. 7년의 풍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5분의 1, 즉 20%를 거두어서 각 성읍의 창고에 비축해야 한다는 거시경제 플랜이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20%를 거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대 청동기 사회에서 전국 단위로 조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안 썩게 보관할 거대한 인프라를 지어서 관리한다. 이건 엄청난 행정력과 물류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파라오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대목이에요. 파라오 입장에서도 놀랐겠네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릴 시스템의 설계자를 눈앞에서 본 것이죠. 아, 시스템 설계자. 네. 그래서 파라오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바로 주고 그를 애국 온 땅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지혜를 직접 보여주었으니까요. 와,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죄수복을 벗고 제국의 2인자가 된 거네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낳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 같죠? 겉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셉이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보고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즉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네. 둘째가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인간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잊게 하셨다는 게 역설적이네요. 맞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국 땅에서 노예로, 죄수로 무려 13년을 썩어갔던 그 상처를 홀로 감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심경이죠. 잊게 하셨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그동안 얼마나 뼈저리게 기억하고 아파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상처가 깊었던 거군요. 네, 상처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 고통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심리적 회복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게 땅에 묻는다고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예고된 기근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향 가나안 땅까지 덮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찾아오죠.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와, 17살 때 꿨던 그 곡식단의 꿈이 20여 년 만에
정확히 실현된 순간이에요.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고대 이집트의 관료복을 입고 통역관까지 대동한 엄청난 권력자니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바로 밝히지도 않고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여요. 형 시므온을 볼모로 감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협박하죠. 심지어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이번엔 더 심한 짓을 하죠. 맞아요. 돌아가는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도둑으로 몰고 베냐민을 평생 내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잔인해 보이죠. 권력을 잡으니까 막 20년 전에 원한을 갚겠다고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언더커버 보스 혹은 심리적 압박 면접 같기도 하고요. 요셉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형들을 몰아붙였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전형적인 통쾌한 복수극 같죠. 하지만 그 이면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요셉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지금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완벽하게 똑같이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팅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의 트라우마를 다시 재현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 즉 요셉을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겼습니다. 그랬죠.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현재 최애 아들인 베냐민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노예가 될 위기를 던져준 겁니다. 요셉의 무언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너희들은 20년 전에 그 이기적이고 잔인했던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할 만큼 내면이 변화했는가 이거죠. 복수가 아니라 형들의 내면적 변화를 검증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뼈아픈 테스트였던 겁니다. 아,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리고 이 극한의 테스트에서 마침내 엄청난 변수가 발생하죠. 과거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고 주도했던 그 유다가 요셉 앞에 나섭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죠.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내가 대신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간청은 요셉이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왔던 방어 기제와 불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형들이 변했다는 걸 드디어 확인한 거군요. 네, 형들이 변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 배신당했던 자의 그 깊은 고독감 그리고 혈육을 향한 애증이 한꺼번에 폭발을 벌이죠.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네요. 맞아요. 통역관을 물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요셉이 이집트 궁전이 떠나가도록 방성대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장면은 문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형들은 기절할 만큼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다리가 풀렸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가문 전체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해서 기근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가족을 구원하는 이 감동적인 드라마의 뒤편에서 요셉의 국가 운영 통치력이 거의 극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네, 기근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돈과 가축을 다 쓰고 결국엔 자신들의 땅과 몸을 파라오에게 바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경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요셉은 제사장의 토지를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땅을 국유화하고 수확의 5분의 1을 영구적인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법을 제정하죠. 고대 이집트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 파라오 체제를 갖추게 된 경제적 기반을 사실상 요셉이 완성한 셈입니다. 한 개인의 지혜가 고대 근동의 정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7년 뒤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네, 성경 기록을 보면 당시 고대 이집트,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죠. 맞아요. 40일 동안 시신의 미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거대한 국가 장례를 치렀다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장례가 딱 끝나자마자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린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옛날 일을 다 꺼내서 진짜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덜덜 떠는 겁니다. 자, 무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와. 이 한 문장은 요셉서사의 완벽한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니 어떻게 수십 년의 그 억울함과 피눈물을 이렇게 숭고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단순히 막 성인군자라서 아니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 형들의 악행, 억울한 감옥살해 같은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표편적인 정보들을 쫙 모아서 거대한 목적, 즉 Y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아, 나의 고난이 이유가 있었다? 네, 내 고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말이죠. 과거에 벌어진 고통의 사실, 팩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재규정한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요셉이 보여준 진정한 지혜의 정점이죠. 고통 속에서 Y를 찾아내는 것. 사실 이게 당신과 저,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 혹은 당신의 삶에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남들의 시선 속에 갇힌 감옥 같은 정체기도 있을 거고요.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죠. 하지만 요셉처럼 그 파편화된 점들이 당장에는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연결되어서 당신 삶의 어떤 거대한 큰 그림을 완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위기와 혼돈의 정보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 자신과 주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3,500년 전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유효한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당신이 출퇴근길에 혹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 곱씹어볼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보면요. 110세로 죽음을 앞둔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는 이집트의 2인자였고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졌죠. 네, 원했다면 파라오들처럼 역사에 남을 화려한 피라미드나 거대한 무덤을 이집트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손들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하죠. 훗날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완벽한 제국의 중심에서 굳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미완성의 약속으로 자신의 육신을 남겨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제국의 최고 실세였지만 왜 그는 자신의 흔적을 이 화려한 이집트 땅에 영원히 남기려 하지 않았을까요? 뼈를 옮겨야 하는 그 번거로운 짐을 후손들에게 기어코 남긴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화려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